오늘은 5장 생체 거대 분자와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설명되어 있듯이 세균에서부터, 즉 박테리아에서부터 코키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큰 분자들에는 네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네 종류라는 것은 이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핵산은 정말 그 분자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몇만 달톤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자들을 이제 거대 분자, 즉 영어로는 마크로몰리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생명체 안에 있는 커다란 분자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합체와 단위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구성 물질들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결된 기다란 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반복적인 단위 분자들을 단위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대 분자, 즉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모두 중합체이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은 당이기 때문에 당이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로 형성되어 있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합체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합체의 합성은 세포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 촉진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탈수 반응이 되겠습니다. 탈수 반응이라는 것은 두 개의 분자가 물 분자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공유결합을 만드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탈수 반응은 영어로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D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 5-2를 보면은 이 탈수 반응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짧은 중합체가 있고 여기에 단위체가 새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소와 하이드록시기가 결합을 해서 물 분자를 형성되고, 이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짧은 중합체에 이제 새로운 단위체가 연결되어 긴 중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종합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중합체가 단위체로 분해되는 반응을 이제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탈수 반응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5-2b에 보면은 이 과정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다란 중합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 물 분자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수소와 하이드록시기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단위체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단위체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제 가수분해, 영어로 하이드로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하이드로라이시스에서 하이드로는 물을 의미하고 라이시스는 분해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물이 첨가되면서 분해가 일어난다 해서 가수분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들이 먹이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관에서 소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소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기물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기물질은 이제 중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물질은 가수분해되어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중합체 형태로서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체로 또는 단위체 한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혈류로 이동되어 혈류를 통해 이제 몸에 있는 여러 세포로 이제 공급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세포 안에서 탈수 반응을 통해서 그 세포가 필요한 새로운 중합체를 만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중합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세포 유형, 개체, 종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거대 분자를 갖게 됩니다. 생명체 안에 있는 단위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형성하는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경우는 20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엄청 많은 종류,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바로 2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체 개수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중합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연결된 단위체의 서열에 의해서 다양성이,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불과 26개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배열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에 불과하지만 그 배열 순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단백질은 더구나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숫자를 쭉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즉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보다도 길이가 거의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길이 제한이 훨씬 적죠. 제한이 훨씬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그 연결된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벳에 의한 단어 수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중합체들이 우리 몸에서는 생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단위체가 연결되는 순서를 갖다가 영어로 이제 시퀀스라고 하고, 배열 순서를, 그리고 번역을 보통 서열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중합체의 다양성이 있지만 분자의 구조와 기능은 이제 종류에 따라 이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분자 중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혼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두 개의 당이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이당류, 여러 개의 당이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이제 다당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이 여러 개로 연결된 이 다당류가 바로 이제 당과 당의 중합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당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모노, 한 개, 사카라이드, 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말 그대로 한 개의 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화학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림 5-3에서 보듯이 한 개의 카르보닐기와 여러 개의 수산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 5-3을 보면은 자, 카보닐기가 주황색 박스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하이드록시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지금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오른쪽도 보면 이 경우는 이제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5탄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5탄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시 여기서 6탄당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당도 이렇게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시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카르본일기 위치에 따라서 카르본일기가 탄소사슬 끝에 있으면은 지금 이 왼쪽 라인에 있는 거죠. 끝에 있으면은 이것을 알도스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하고 그 탄소사슬 중간에 있으면 좀 오른쪽 라인이죠.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은 케토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탄소 수에 따라서 이제 탄소 숫자가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3탄당,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4탄당,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5탄당, 6개로 이루어졌으면 6탄당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 탄소 주변 부위의 공간적 배열 차이에 따라서도 당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6탄당을 예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탄소사슬에 번호를 붙일 때 보통 이 카본일기에서부터 번호를 붙이게 되니까 카본일기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 먼저 1번 탄소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지만 2번부터는 비대칭 탄소죠. 2번, 3번도 비대칭 탄소고 4번도 비대칭 탄소고 5번도 역시 비대칭 탄소죠. 그 다음에 6번은 얘는 이제 수소가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비대칭 탄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부터 5번까지 4개의 탄소가 전부 비대칭 탄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6탄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과 갈락토스 둘 다 거의 같은데 이제 탄소수 6개고 카본일기가 탄소사슬 끝에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개의 지금 여기서는 4번이죠. 4번 탄소에 이 4번 탄소도 비대칭 탄소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드록시기와 수소가 붙어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이제 2번, 그러니까 3번 탄소와 하이드록시기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포도당은 존재하는 데 반해서 갈락토스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3번 탄소와 4번 탄소의 하이드록시기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하면은 이것은 갈락토스가 되겠고 3, 4번에 있는 하이드록시기가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면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 탄소에서의 지금 여기서 이제 4번 탄소에서의 공간적 배치, 원자단의 배치에 따라서 배치가 이제 다르게 되면 다른 당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단당류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러한 단당류는 지금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으로 이제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형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액 환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1번이죠. 카본 일기가 갖고 있는 1번 탄소가 5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와 결합을 해서 이런 육각형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의 경우입니다.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만드는데 이때 1번 탄소는 5번 탄소에 그러니까 5번 탄소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하이드록시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5번 탄소와 1번 탄소에 산소가 끼어 있는 이러한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수용액 환경에서는 이런 직선형 분자보다는 선형 분자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고리형 분자가 더 페이버하게 존재한다.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 구조에서 1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가 이런 6번 탄소 지금 고리 구조에서 배제된 탄소가 6번 탄소죠. 이 6번 탄소와 이제 반대쪽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건 알파라고 그러고 그 같은 쪽에 있으면 이제 베타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또 한번 나오고 이제 아래 이당류 설명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당류는 당, 사카라이드가 다이, 두 개라는 뜻이죠. 이때 당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당류가 이제 엿당이 나왔죠. 엿당은 영어로는 이제 말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이당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 우리가 많이 사용되죠.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은 이제 프럭토스라고 하고 과일에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과당이라고 붙여져 있고 또 과당의 특징은 과당은 이게 이 케토스죠. 그래서 카본일기가 탄소사슬 중간에 있기 때문에 포도당처럼 육각형 구조가 아니라 고리 구조를 이룰 때 오각형 구조를 이룬다.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당류가 결합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이드록시기와 하이드록시끼리 만나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 분자가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 남은 산소가 두 개의 고리 구조를 연결해주는 이스터본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러할 때 이러한 결합을 이제 글리코시드 본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그 탄소 번호를 보게 되면은 탄소가 두 개 다 엿당의 경우는 둘 다 포도당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이제 1번 탄소죠. 그리고 여기가 4번 탄소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파 14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알파 14 결합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설탕의 결합을 보면은 글리코시드 본드로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두 개의 고리가 산소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에서는 1번 탄소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2번 탄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 2번 탄소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도 이제 둘 다 이제 아래쪽에 있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 2 결합이죠. 알파 1, 2 결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당류로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락토스가 있겠습니다. 락토스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젖당 또는 유당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우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락토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이루어진 이당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1번과 4번, 그러니까 글루코스의 1번 탄소와 갈락토스의 이제 4번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 하이드록시기 위치가 서로 이제 반대의 위치로 돼 있죠. 이러한 결합을 갖다가 이제 베타라고 했습니다. 베타 1,4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있습니다. 올리고라는 것은 몇 개의 뭐 이런 이제 영어로 좀 several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대략적으로 한 3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있는 포도당 사이에, 그러니까 3개에서 10개 사이의 개수로 이루어진 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당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는 영어로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고, 크게 이제 저장성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성 다당류는 식물 또는 동물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저장되고 있는 그런 다당류를 의미하고, 구조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식물 또는 동물의 어떠한 그 구조 성분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의 어떤 성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성 다당류에서 이제 식물에 저장되는 형태를 보통 이제 녹말, 영어로 스타치라고 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알파 1,4 결합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파 1,4 결합으로 쭉 이렇게 이제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알파 16, 그러니까 포도당의 1번 탄소와 다른 포도당의 6번 탄소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가지치기가 만들어져요. 지금 글리코겐에서 있는 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여기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탄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얘가 6번 탄소예요. 6번 탄소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이제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성 다당류의 특징은 알파 1,4 결합으로 긴 사슬을 이루고 알파 16 결합을 통해서 가지를 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를 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공간에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연결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동물, 특히 이제 간과 근육세포 안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런 탄수화물이 저장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 24시간 동안 절식하면, 즉 먹지 않으면은 전부 고갈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구조 다당류를 보면은 식물의 경우는 식물 세포벽은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은 주로 셀룰로즈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셀룰로즈는 그러니까 동물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만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베타 1,4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5-7에 보면 알파와 베타 포도당이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알파 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녹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각각의 포도당들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베타 결합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포도당 옆에 연결된 포도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결합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쭉 연결됐으면 잘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공간에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베타 결합일 경우는 서로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쪽은 6번 탄소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당은 또 그 옆에 있는 6번 탄소에 의해서 또 지지가 되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쉽게 휘어지지를 못합니다. 알파 결합은 이 탄소 반대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6번 탄소 반대 방향으로 쉽게 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베타 결합은 어느 쪽으로도 휘어지기가 어렵다. 왜냐면 6번 탄소에 여기 이제 큰 분자들이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니까 얘들에 의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좀 구부려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 베타 결합은 이제 바로 이러한 특징 외에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장성 다당류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많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조 다당류는 가지치기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이제 베타 결합으로 포도당의 배치가 지그재그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지만 방향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여러 층을 이루게 되겠죠. 가지를 안 치는 대신에 여러 층을 이루게 되겠고 그 층에 있는 포도당 사이를 보면은 포도당의 하이드록시기가 있고 또 수소이온만 있는 그런 곳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이드록시기와 바로 다른 층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결합 외에도 이러한 여러 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층 간에 형성되는 수소 결합 역시 튼튼한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게 해준다 하는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동물에서도 구조 다당류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절지 동물의 경우 이제 곤충에 많이 있죠. 풍뎅이나 이런 경우 아주 딱딱한 겉껍질 외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 있는 외골격을 이루고 있는 다당류는 식물에서 셀룰로즈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질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틴의 단위체는 이건 단순한 당이 아니라 질소를 포함한 이러한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생물학에서 비극성 용매에 용해되는 생체 분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 지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지질은 지방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은 앞에서 설명한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중합체가 아니고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는 이제 일부 극성 결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수성인 탄화수소로 구성됩니다. 지질에는 이제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이 대표적인 지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이제 대표격은 이제 중성지방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대표적인 지방 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트리아실 글리세롤은 그림 5-9에서 설명하듯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바와 같이 3개의 탄소 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서
이제 3개의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하이드록시기에 지방산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스터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지방산과 이 탄소, 글리세롤에 있는 탄소의 하이드록시기와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탈수 반응에 의해서 이스터 결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면은 이런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탄소 골격의 끝에 카르복실기가 있는 경우 COOH죠. 이 경우 지방산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방산은 탄소의 수, 탄소사슬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수와 또 탄소 골격의 이제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가 또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리세롤에 있는 탄소에 결합하는 지방산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그 각각 서로 다른 3개의 지방산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탄소 원자 간에 이제 이중 결합이 없는 지방산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동물성 지방이 이제 포화지방산이고, 이 경우 실온에서 고체 형태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실온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고, 또 이 포화지방산은 혈관벽에 플라크 형성을 할 수가 있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은 그림 5-10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에 연결된 지방산이 전부 이중결합이 없는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지방산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물질로 이제 버터,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그림 이쪽 5-10의 B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니까 그 지방산이, 그러니까 글리세롤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 중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지방산이 이런 시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시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시스는 같은 원자단이 이제 같은 쪽에 있을 경우 시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지방산은 주로 이제 시스 형태가 이제 주로 분포를 하고, 이것이 뭔가 좀 다른 반응에 의해서 이 시스가 간혹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트랜스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지방산이 돼서 우리 몸에 이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스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고, 또 그림에는 지금 올리브가 그려져 있죠. 이 올리브와 같은 식물성 기름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된 성분으로서 그림 5-1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과 유사하지만 3개의 지방이 아닌 2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과 이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글리세롤의 세 번째 수산계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산기가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탄화수소 꼬리는, 이쪽 탄화수소 꼬리는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인산기와 또 인산기에 붙어 있는 이쪽 분자들, 이쪽은 이제 머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머리는 친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의 세포막의 주성분인 리피드 바이레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4개의 연결된 고리로 구성된 탄소 골격을 갖고 있는 지질, 그림 5-12에서 보듯이 이러한 4개의 고리로 구성된 골격을 갖고 있는 지질 분자를 말합니다. 그림 5-12에 나와 있는 분자는 콜레스테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하면은 굉장히 나쁜 지질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면서 성호르몬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다만 콜레스테롤이 많이 존재할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너무 많이 존재할 때만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몸에 뭐 백해무익하다 이런 물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척추동물은 간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음식으로 섭취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주로 이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이제 몸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주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하면은 몸 안에 역시 이제 많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맥경화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등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대부분의 세포에서 건조 질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생명현상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림 5-13은 이러한 단백질의 기능을 6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소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특히 여기서 예로 나오는 거는 소화 효소를 예로 들어 있었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관에서 그 분자에 있는 결합을 가수분해해서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효소 단백질이 이제 효소로의 기능, 소화 효소가 효소 단백질의 한 예로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이제 바로 이런 효소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방어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방어라는 개념은 질병에 대해서 이제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단백질이 항체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 단백질로서 기능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단백질로서 에너지원으로서 몸에 이제 저장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이제 예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에 있는 달걀 흰자에 있는 오브알부민도 역시 이제 저장 단백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 이제 수송 단백질. 이것은 세포막에는 앞에서 세포막은 지질 이중막이 주된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 그 필요한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세포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어떠한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송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이온 채널을 이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호르몬으로서 기능을 한다 했습니다. 호르몬은 아주 적은 농도로 그러니까 분비되는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타겟 조직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췌장에서 췌장의 베타셀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인슐린은 혈당, 혈류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이 포도당을 지방세포나 근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활발하게 해주는, 세포 안으로 운반되는 것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용체 단백질. 호르몬도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만 어떤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신경 같은 경우도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어떻습니까? 수용체, 타겟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만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수용체를 이루는 것이 역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섬모나 편모 같은 경우도 액틴과 마이오신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수축 운동에 관여하는 운동 단백질이 바로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단백질은 몸의 어떤 구성 성분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케라틴이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 선전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 단백질이 이제 케라틴이 이제 머리카락, 뿔, 깃털, 그 밖에 피부에 이제 많이 분포하는,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곤충과 거미 같은 경우는 고치를 만들죠. 번데기가 되면서 이제 고치를 만드는데, 이때도 역시 그러니까 콜라겐과 여러 가지 그 실크로 이루어진 섬유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구조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콜라겐, 알레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이제 또 주요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얘들도 역시 몸의 어떤 구조물을 이루는 구조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다양한 기능을 단백질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는 단위체인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 5-14에 이 아미노산의 구조가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살펴보기라고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먼저 알파 탄소라고 부르는 비대칭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아미노기 NH2죠. 또 다른 쪽은 카르복실기 COOH,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수소이온이 붙어 있고, 또 나머지 하나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 즉 이 결사슬이라고 하고 부르는 이것을
보통 약칭해서 R로 표시를 하는데 이 결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고 각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 결사슬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자 또는 원자단이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5-14는 20개의 아미노산을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된 특징은 극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비극성 결사슬, 극성 결사슬, 그 다음에 전하를 띤 결사슬. 전하를 띠면은 이게 이제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성과 염기성 이렇게 또 구분하면 네 가지 아미노산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책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극성 결사슬을 갖고 있는, 즉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9개의 아미노산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죠. 모두 소수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으로서 또 가장 간단한 원자가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사슬에 수소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글라이신이라고 하고 세 글자로 이제 표시할 때는 GLY, 한 글자로 표시할 때는 G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이신은 사실상 보면 어떻습니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탄소는 알파 탄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글라이신의 탄소는 알파 탄소가 아니다. 비대칭 탄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은 모두 알파 탄소가 됩니다. 모든 아미노산에서 알파 탄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알파 탄소는 카복실기 다음에 있는 탄소가 알파 탄소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소 대신에 메칠기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한 아미노산이 되겠죠. 이것은 알라닌이다.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정확한 구조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이런 어떤 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그런 결사슬이 붙어 있는 단백질 종류가, 아미노산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 극성 결사슬을 갖고 있는 이런 아미노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세린이 있고 시스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린은 여기 보면 뭐니까 하이드록시기가 있죠. 이 하이드록시기 때문에 이제 이 극성을 갖게 됩니다. 파셜 차지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이드록시기 대신에 뭐니까 설퍼히드롤, 즉 SH가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린과 시스테인은 결사슬에 OH가 있느냐, SH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테인은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시스테인과 서로 이제 결합을 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 결합, 우리 그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해서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앞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전하를 띠는 이런 아미노산으로는 또 이제 아스팔트산하고 글루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하를 떼는데 이제 카복실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곁사슬에 카복실기가 있는 경우가 이제 아스파르탄산과 글루탐산이고, 카복실기를 갖고 있으니까 산성이면서 또 수소 이온이 분리가 되면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소 이온을 한 더 받아들여서 아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여기서는 라이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그리고 히스티딘의 경우는 이렇게 오각형의 고리구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리구조인데 이게 두 개, 이 아민은 아니고 이제 NH와 NH 플러스 이러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오각형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티딘은 다른 애들하고도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롤린은 다른 아미노산 같은 경우 아미노기가 있지만, 이렇게 아미노기가 있지만 프롤린은 이미노기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펩타이드라는 것은 아미노산 중합체를 의미하는데, 이때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의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 5-15는 폴리펩타이드 삿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펩타이드의 카복실기에 새로 첨가되는 아미노산의 N터미널에 있는 수소와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죠.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일종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N터미널 한쪽 끝은 폴리펩타이드, 한쪽 끝은 아민기가 항상 존재할 테고, 아미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을 아미노 말단 또는 N말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항상 카복실기로 끝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부분을 카복실 말단 또는 C 말단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위에서 보았듯이 N터미널에서 이제 C터미널 쪽으로 계속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길이가 증가되는 그런 쪽으로, 그 C터미널 방향으로 합성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특이적 활성은 단백질의 이제 3차원적 구조에서 결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은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미노산이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떠한 힘들에 의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 모양, 즉 3차원적 모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5-16에 보면은 세 가지 예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공간 체험형, 그다음에 리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철사 모양, 이런 형식으로 그 분자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모형을, 그러니까 여러 종의 모형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형으로 제시하면은 그 기능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좀 더 얘가 이 단백질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단백질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예로서 그림 5-17 항체 단백질이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항체 단백질입니다. 항체 단백질은 지금 이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두 개의 단위가 서로 연결되어서 바이러스 단백질의 어떤 특정한 부분과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입체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바이러스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결합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 단백질이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입체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루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구조의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입체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구조를 갖는 데 있어서 4개의 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단순한 아미노산 서열, 즉 폴리펩타이드의 선형사슬을 이제 만들어질 땐 이런 사슬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골격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제 안정화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알파 나선, 이렇게 이제 나선 형태의 구조로서 안정화되는, 이제 이 구조가 안정화될 때는 각각의 위치에 수소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알파 나선 외에 또 독특한 구조가 이제 베타 병풍 구조입니다. 이것은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그 평평한 어떤 평면 구조를 만드는 이러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제 두 가지 형태, 2차 구조는 나선형 구조와 평판 구조에서 둘 다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제 안정화됩니다. 이러한 2차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가 이게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그 선형 구조, 선형 사슬에서 어떤 부분은 나선을 이루고 어떤 것은 이제 병풍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 개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선형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입체 구조를 갖다가 이제 3차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겹사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구조는 기능적 단백질을 형성하는 다수 폴리펩타이드. 어떤 경우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한 개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몇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만든 후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여 큰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입체 구조를 형성에 의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4차 구조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구조에서 베타 병풍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구조물로서 지금 거미줄을 예로 들고 있죠. 거미줄은
늘어나거나 다시 꼬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나선, 그 아래 그림은 알파 나선형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그 수소결합이 주로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꺾이는 구조, 꺾이게 하는 구조는 기본 또 뭐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외에 또 보니까 이러한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서도 이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이온을 갖는 아미노산의 경우는 그 이온 결합에 의해서도 이러한 알파 나선 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개의 힘이 함께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잘못 설명했네요. 이 그림은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구조에 대한 예로 이제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나선형의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이 폴리펩타이드 구조는 3차원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개가 각각의 3차원 구조인 이런 나선 펩타이드가 그러니까 3개가 연결돼서 3줄의 나선형 구조, 3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구조의 한 예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헤모글로빈을 예로 들었는데,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됩니까? 이 4개의 서브 유닛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개의 헤모글로빈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헤모글로빈에는 햄이 4개가 존재하고, 따라서 4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구조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이 정상 헤모글로빈과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한 개의 아미노산 때문에 다른 모양의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차 구조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4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어떠한 질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단백질 변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변성, denaturation 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주변 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의해 단백질의 약한 화학결합과 상호작용이 하게 되어 단백질이 풀어지고 고유한 형태를 잃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백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그 힘들이 힘들 중에 이제 그 결합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힘들이 유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구조가 풀어지는 형태, 풀어져서 고유한 형태를 잃는 것을 변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복원이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환경의 화학적 물리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단백질의 모양도, 그러니까 변성된 상태에서 정상 단백질로 바뀔 때 이를 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세포 안에서 폴리펩타이드가 잘못 접히게 되면은 마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도 이제 뭔가 신경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경 질환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광우병 등 이러한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것은
폴딩, 그러니까 단백질이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입체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분명히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뇌 질환들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표로 예시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여 발현이 되도록 돕는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림 5-22를 보면은 유전자는 DNA 서열로서 핵에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다가 그 유전자가 이제 메신저 RNA로 전사되면은 메신저 RNA가 세포 밖으로 나온 후에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미노산은 바로 아미노산의 폴리펩타이드는 바로 유전자에 있는 DNA 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산은 폴리누클레오타이드라는 중합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 5-23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당과 이게 당이죠. 당과 인으로 연결되는 당인산 백본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백본으로 중합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질소성 염기가 이쪽 밖으로 이제 노출되게 되죠. 그리고 질소성 염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리미딘과 퓨린. 여기서 피리미드는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육각고리를 갖고 있는 질소성 염기고 여기에는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 이런 종류가 있고 퓨린에는 육각고리와 오각고리가 합쳐진 이러한 질소성 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리미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퓨린에는 아데닌과 구아닌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질소성 염기가 당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폴리누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백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성 염기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노출된 질소성 염기들에 의한 수소성 결합에 의해 두 개의 당인산 백본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 DNA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이 될 때 당과 당 사이에는 인과 두 개의 산소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인산 백본은 인산 디에스터 결합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런 당 인산 골격은 5번 탄소 쪽에서 3번 탄소 쪽으로 합성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는 그 염기에 의해서 이제 염기들의 수소 이온 결합에 의해서 이제 안정화된다고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기쌍은 퓨린과 피리미딘이 이제 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영어로는 이제 지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특정한 폴리펩타이드 또는 어떤 특정한 산물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전체 DNA 중에서 일부 서열에 불과하죠. 그런데 DNA의 전체 서열을 의미할 때, DNA 전체량을 의미할 때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계들이 발전이 되면서 전체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이 큰 세트의 유전자를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전체 유전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을 유전체 학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전자 말고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큰 세트의 단백질을 유전체학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분석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단백질체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체학이나 단백질체학처럼 생물에서부터 얻어진 아주 대량의 정보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학문을 갖다가 생물 정보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 5-25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 여기서는 베타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사람과 두 종류의 원숭이에 있어서의 전체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전체학과 단백질체학 등 여러 학문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서 생물학의 이제 발전이 일어난다. 생물학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는데 이들의 관계, 여러 학문들의 그 연결 관계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